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학습지 47입니다. 올해도 이제 두 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47, 그다음에 학습지 48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학습지 47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던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의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대체로 박정희 정부 부분에서 끝났었으니까 이번에는 전두환 정부 이야기부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은 중단은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이번 학습지는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 민주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파트, 그 다음에 6번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세계 경제 변동과 한국 경제라고 하는 파트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런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쭉 다 어느 정도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의 이야기들이 간단하게 나오기는 할 텐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직 역사의 영역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김대중 정부, 지금 시험 문제들도 전체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도의 이야기들까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교과서 282에서 285 요게 민주화의 진전이고요. 그다음에 290부터 292 세계 경제 변동과 한국 경제 파트입니다. 학습지는 47에 다 들어 있고요. 자, 5번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3번 민주화의 진전 파트입니다. 자, 지금 6월 민주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이제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직선제를 쟁취를 했고 다음 대선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다음 대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이라고 하는데 정권 교체 과정들에서 한번 과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의 정권 교체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전두환 정부의 성격과 유사한 또는 전두환 정부에서 이어져 오는 그러한 성격의 정부가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6월 민주항쟁 이야기를 했고요.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9차 헌법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야당의 두 거두라고 하는 양김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양김, 두 김씨. 자,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영삼, 그리고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게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실패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노태우 정부가 성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원래 김대중이 일단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제 김대중이 여기 통일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 김영삼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 단일화가 거의 끝까지 간 상태 속에서 김대중이 중간에 이제 단일화 협상이 어그러지게 되고 김대중이 마지막에 탈당을 하고 자기의 지지 세력과 함께 탈당을 하면서 만든 당이 평화민주당이죠. 자, 그래서 당시의 득표율을 보면요. 자, 노태우 당시 이제 민주정의당이죠. 민주정의당,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후보였던 노태우가 36.6% 정도를 얻게 되고요. 자, 김영삼이 28%, 김영삼 후보가 28%, 김대중 후보가 27% 정도를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28, 27 합치면 55%죠. 단일화가 됐으면 분명 여기가 당선이 됐겠죠. 그런데 결국에 후보 단일화가 찢어지면서 어부지리로 노태우 정부가 성립이 됩니다. 36.6%. 역대 현재까지 나온 대통령들 중에서 최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아요. 왠지 36.6%의 대통령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36.6%의 노태우 정부가 성립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정권이 연장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자, 국민들 좀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왜? 결국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의 60%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군부
정권, 군부 정권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군부 정권에서. 그 군부 정권이 무언가 연장된 느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지만,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이 다음 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이 됩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 까봤어요. 이제 개표를 해봤더니 여당 쪽이 야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숫자가 적어요. 여당 쪽이 야당을 다 합친 것보다 숫자가 더 적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누구에게? 노태우 정부에게. 당시에 여당 쪽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의 41%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주정의당 쪽에서. 나머지 59%가 야당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여당 쪽, 이 노태우 정부 쪽에서 뭐 법안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야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여소야대.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봅니다. 자, 그래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자, 어떠한 당들이 합쳤는지 조금 이따 우리 텍스트로 볼 거고, 텍스트로 보기 전에 학습지에 그림도 있고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민주정의당 소속이었고요. 자, 누구에게 먼저? 신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어디서 많이 봤죠? 박정희 정부의 여당이었죠. 신민주공화당 그쪽 세력. 이제 김종필, 박정희와 함께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5.16 군사정변 그로부터 이어져 쭉 내려와가지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이 당시 신민주공화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종필 총재와 함께 먼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건 김대중 쪽이었어요. 당시 이제 김대중 그 평화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대중 쪽이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거절을 하게 되고요. 이쪽으로 옵니다. 이야기가. 자,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에게로 이야기가 오게 되고요. 자, 김영삼 총재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총선에서요. 아까 이 총선 얘기했잖아. 이 총선에서 자, 그럼 대표적인 야당이 지금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있는 상태죠. 그럼 총선에서 이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1야당이 누가 됐을까? 제일 큰 야당이 누가 됐을까요? 제일 큰 야당. 여기가 1당이 되고요. 여기가 2당이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쪽 평화민주당 쪽이 1당이 되고 두 번째 크기의 야당, 제2야당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감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이라고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정당이 합치게 됩니다. 3당 합당. 그리고 그 결과물, 우리는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나게 됩니다.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나게 되고요. 자, 그럼 손으로 한번 써봅시다.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하게 되죠. 민주자유당, 민자당이라고도 부르고요.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하는 이 정국을 합당을 통해 가지고 여대 야소, 이게 여당이 된 거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대 야소 정국으로 바꿔서 정치하기 편하게 만드는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이끌고 있었던 민주정의당,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서 민주자유당이 창당이 됐다.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사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김영삼 총재,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사람은 여기 소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당 후보로 나오게 되겠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오케이? 이해돼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태우에서 김영삼 정부로 가는 거는 정권 교체 아니에요. 정권 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정권 교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정권 연장이라고 그냥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노태우로부터 합당을 해가지고 여당 후보로 나오게 되니까 김영삼 정부는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닙니다. 요거 이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민주자유당 후보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라고도 하는데요. 자, 개혁정책, 여러 개혁정책들 추진을 하고요. 이 이야기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임기 말 외환위기가 초래가 하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되죠. 한 자릿수. 거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한 자릿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까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평화적 정권 교체, 즉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아직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직도. 봐봐. 이승만 정부 4.19 혁명으로 무너졌죠. 장면내각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장면내각 5.16 군사정변으로. 그러면 그러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쭉 이어갔죠. 유신체제까지 쭉 이어가다가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았죠. 12.6 사태로 김재규에게 죽었죠. 그러고 나서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5.17 내란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전두환 정부가 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로는 중간에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6월 민주항쟁이 있고 나서 직선제를 쟁취하게 했지만 그 당 그대로 이어졌고요. 노태우로.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당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도 여기서 그대로 정권이 연장된 겁니다. 지금 아직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권 교체는 다 폭력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교체가 되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평화적 정권 교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야당이었던 김대중. 그러니까 봐봐. 여당 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자유당 쪽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위기 사태가 터졌고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야당 쪽에서 무언가 여당의 실패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야당의 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 다음에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호칭이 참 어려웠습니다. 자,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요. 이게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입니다. 평화적이다. 즉 뭐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최초가 이때입니다. 놀랍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런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정부. 그런 다음에 정권이 연장된 거죠. 그 세력 그대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이 이명박 정부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요거는 정권 교체죠. 여기 써있죠. 정권 교체죠. 그 다음엔 박근혜 정권이 됐죠. 박근혜 정권. 요거 정권 연장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 사이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죠. 여기 이제 촛불 집회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들어오게 된 건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다. 즉 이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러한 제목이 나온 거니까 이러한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직선제 쟁취 이후에 1987년 이후에 어떠한 제도들,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어떤 민주화의 진전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이승만 정부 때랑 장면 내각 때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가 일부나마 시행이 좀 되고 있었는데, 자, 5.16 군사정변 이후에 5.16 군사정변 직후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는 통일 이후로, 남북 통일 이후로 미룬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1987년 이후에 먼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뭐 깨알 팁, 그냥 하나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언제 1991년. 그럼 1991년이면 대통령 누굴까요? 아직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 노태우 정부 때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가 돼요. 근데 이때의 지방자치는 일부 실시입니다. 일부 실시. 먼저 일부 실시를 해요. 뭐부터 하냐면, 자, 지방의회 선거부터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좀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구청장, 시장 이런 자치단체장들도 뽑죠. 그런데 지방선거 할 때 보면은 시의회, 구의회 같은 지방의회도 뽑아요. 자치단체 의회도 뽑거든요. 그 지방의회 선거만 먼저 한 거야. 이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장을 뽑지는 않았고 지방의회 선거 먼저 했고 그로부터 4년 후 김영삼 정부 1995년에 전면 실시됩니다. 이게 자치단체 장까지 뽑게 된 거죠. 그래서 34년 만에 이제 95년 전면 실시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2004년이 되면은 2004년에 주민 참여제도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주민투표제도 이런 것도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크게 보면 간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대표자에게 우리의 의견이 투영이 되고 그럼 대표자가 정책을 시행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걸 대신해줄 사람을 뽑는 거잖아. 대의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간접 민주주의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지에 보면 설명도 써놨는데 그냥 일종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지역에 그 지방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사실 자주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지방의 그 지역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 문제점, 부작용도 있기는 한데 뭐 실제로 자주 실시되지는 않죠. 어찌됐든 각 지방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이 주민투표제도라는 것도 2004년에 실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다른 어떤 민주적인 법제들이 또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민주적 법제 마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1번과 2번 모두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1993년이면 김영삼 정부 1년 차예요. 93년에 시작하거든요. 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시작하면서 거의 바로 되기 시작한 아주 강력한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을 해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실시를 하고 이거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다고 하죠. 자, 그러한 것과 맞물리는 가운데 진짜 거의 혁명적인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가 이제 마지막에 임기 말에 IMF도 있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른 것들도 뭐 비판받을 것들이 충분히 있겠죠. 비판을 못하지는 않으니까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이거 하나는 잘했다라고 항상 칭찬받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금융 실명제. 금융 실명제. 상상도 안 가죠. 뭐가 상상이 안 가? 금융 실명제가 실시가 됐다는 건 그 이전에는 금융을 뭘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사실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금융 실명제가 상상이 안 갔어요. 자, 금융 실명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끊었습니다. 자, 금융 실명제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실 소위 말하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구린 돈, 검은 돈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 같은 것들로 막 들어와 있고 뭐 예를 들면 비자금 받고 막 비리 관련된 돈들도 막 들어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활용이 됐겠죠. 실명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돈들을 막 계좌에다가 넣어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막 빼겠죠. 실시가 나중에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아주 극비리에 보안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에서 정책을 만든 다음에 1993년 8월 12일 저녁에 왜 저녁에 했냐면 은행 문이 닫았을 때 왜냐면 이게 시행되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갈 수도 있잖아요. 은행 문이 닫았을 때 그래서 1993년 8월 12일 저녁에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그 긴급 명령의 가장 핵심 내용이 금융 실명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여는 시간에 은행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죠.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국회의 인정을 받아야 직접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추인을 받으면서 이제 법으로 직접 시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고 이런 고위공무원 재산 공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투명한 금융거래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되고 지금 우리 사실 지금 요즘에는 신분증이라던가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요 계좌도 잘 안 만들어줘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좌 만드는 것들이 조금 더 절차가 좀 더 복잡해져가지고 계좌를 만드는 것도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죠. 투명한 금융거래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한 정치자금 거래 같은 것들이 방지가 되죠. 방금 얘기했죠. 차명이라고 하거든요. 차명 계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 다른 이름의 계좌, 이런 것들로 보면은 뭐 정치자금이라던가 비자금 이런 거 손쉽게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역시 김영삼 정권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라고 해서요. 이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첫 번째로 시행을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 자,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회 계열이 완전히 전두환 정권 이후로 군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겠죠. 하나회 계열의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회 때문에 어떤 군대 내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후에 바로 하나회를 청산하는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을 들어가게 돼요. 육군 참모총장이랑 당시 이제 기무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면서 이제 하나회 청산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이거랑 같은 방식이었어요. 이것도 이거랑 같은 방식.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인 정책 시행 방법이죠. 이 비선들 있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이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보안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빵 터트리면서 빵 터트린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알려지고 나서 이제 회의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들. 사실 하나회 숙청이라던가, 왜냐면 하나회는 군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회 숙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회를 숙청할 거다라고 하는 사인들이 계속 서서히 숙청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금융실명제도 갑자기 터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미리 알고 돈 다 빼버리면 어떡해요.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한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 번째가 사실 이 하나회 청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번 국가폭력이라던가 인권 탄압 사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요. 이제 국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거나 이런 국가 폭력 사건들, 아니면 인권 탄압 사건들, 그 이전에 있었던 인권 탄압 사건들 많잖아요. 뭐 고문 수사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징역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제한당하는 사례라던가 이런 인권 탄압 사건들 군부 독재 기간에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한다거나 아니면 끊겨 있었던 친일 반미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이었던 게 이 화살표 뒤에 있는 거죠.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여기에 주인공들이죠.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 내란의 제목으로 실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전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2명을 법정에 세우죠. 재판부에 법정에 세우게 되고, 노태우, 노태우, 둘 다 사실 이제 이전 전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냥 노태우 씨, 전두환 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사실 전 대통령 이 과정에서 이 실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전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부터 노태우 씨, 전대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노태우 씨가 뭐라고 해야 될까? 첫 번째 전직 대통령 중에 첫 번째로 징역을 살게 된 사람이고요. 그냥 두 번째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로 구속이 된 전직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란은 가장 핵심 제목은 뭐야? 12.12 군사 쿠데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란의 가장 큰 게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게 되고 집회 시위 금지 조치라던가 민주인사 체포하면서 5월 17일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역시 5.18 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짓밟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죄목에 들어가게 되죠. 실형을 선고받아요. 1심에서 첫 번째에서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노태우는 징역 22년을 선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2심 항소심을 해가지고 2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그 다음에 노태우는 17년 징역 17년을 받게 되고요. 그
2심이 이제 3심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2심의 판결을 확정을 하게 되면서 무기징역의 추징금 2천억 정도, 여기도 추징금은 비슷하고 징역 22년에서 이제 17년으로 깎인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사면되죠. 사면 복권되면서 김영삼 정부 말기, 김영삼 정부 거의 끝날 때쯤 사면 복권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또 핵심적인, 당시에 또 상징적으로 굉장히 이제 또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일제강점기 잔재청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합니다. 놀랍게도 95년까지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 조선총독부 건물은 실제로 쓰고 있었어요. 굉장히 또 튼튼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이었거든.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뭐 한쪽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아픈 역사지만 잘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에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폭파 장면이 팍 하고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 그 뚜껑은 저희 독립기념관에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있게 되고요. 건물을 철거하고 이제 광화문의 위치를 되찾는 작업들은 추후에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사 청산 작업들도 또 김영삼 정부 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자, 4번 인권 복지 확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어떠한 민주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설립이 되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2001년에 여성부라고 하는 것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 선생님이 졸업하면서 거의 동시에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복지 정책들도 추진이 됩니다. 이제 88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99년부터 전 국민이 가입이.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이나 돈 버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라던가 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국민연금제도라던가 아니면 의료보험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의료보험이 일반 공무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냥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들에게도 이제 의료 보험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제도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노동운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7, 8, 9월 3개월 동안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져서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요.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아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라고 부르는 것들 대표적이죠. 그 민주노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이제 추후에 이제 민주노총, 현재의 민주노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노동운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왜? 이전에 군부 독재 정권 때 노동운동, 학생운동 뭔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몰렸잖아. 뭘로? 공산당, 북한으로 몰리거나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또 막혀 있었던 거 뭐예요? 이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거. 통일운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죠. 자, 노태우 정권, 이전에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정권이기는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단순히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절대 할 수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이런 통일운동 같은 겁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권에서는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88년 10월 7일에 77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 대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외교 정책을 할지, 뭐 남북 대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산주의 정권들 있잖아요. 88년이면 거의 이제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져 갈 때잖아. 전에 냉전의 해체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죠. 거의 무너져 갈 때잖아. 그 공산주의 정권들이라던가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77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 대화가 추진이 되고요.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요거 다음에 48페이지에서 통일정책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77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뭐 비판받는 점이기도 하고 어쨌든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창구 단일화, 뭐야? 창구. 남북 대화, 남북 간의 어떤 통일의 조정을 하는 거에 그러한 창구는 단일화. 어디로 단일화하는 거야? 정부가 단일화, 한 정부로 단일화한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야? 그 창구를 정부가 독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 창구 단일화, 통일운동의 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내세워가지고 민간의 통일운동 있잖아요. 민간 통일운동 이런 것들을 좀 탄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통일운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점점점 정부에서도 더 활성화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런 것들도 이제 시민사회가 성장을 하면서 각종 정치, 경제, 환경, 여성 여러 분야 할 것 없이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민주화 이후에. 자, 그래서 이런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민주화의 진전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번에 제목부터 벌써 살벌하게 써있죠.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현대사에서. 왜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걸 극복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세계경제변동과 한국경제입니다. 그럼 이 앞에가 박정희 정부 때네요. 박정희 정부 때 그럼 제4차 경제개발계획 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서거하게 되고, 자, 1번 1980년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1970년대 후반에 석유파동, 제2차 석유파동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야? 중화학공업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중복 투자가 너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담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와가지고 중화학공업에 중복 투자된 돈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구조가 부실한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몇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 자,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하고 중복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금융시장도 전 세계에 좀 일부 개방을 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제2차 석유파동의 위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 나갑니다. 이 부분은 막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적당하게 이 정도로 딱 학습지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반, 중반, 후반입니다. 이제 막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고요. 2번은 이제 8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부를 마치 하늘에서 도와주기라도 하듯이 당시에 엄청난 경제 호황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삼저호황이라고 부릅니다. 뭐야? 호황은 호황인데 세 가지가 다 낮아요. 세 가지가 낮은 삼저호황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기름값이 좀 낮아졌어요. 석유파동 위기에서 극복이 됐고요. 유가가 좀 낮아졌어요. 기름값 싸면 좋죠, 당연히. 자, 저금리, 금리, 이자가 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빌려다 쓰고 막 이렇게 기업하는데 좋죠. 기업하고 이럴 때 자본 빌려다 쓰고 이러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달러가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수출이라던가 다른 무역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게 이제 86년에서 88년 정도까지의 시기의 일이거든요.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요.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이 이때 또 이어지게 되고, 또 기업들에게 돈도 벌리고 자본도 축적이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은 이런 모인 자본들을 기술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 집약적 산업들, 뭔가 전에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죠.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데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면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해야 가능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80년대 중반에 좀 서서히 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에 임기 말기에 가면 이제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정경유착, 이제 정치계와 경제계 막 어디는 살려주고 뭐 어디는 막 잘 하고 있었는데 뭐 밉보여가지고 뭐 비자금을 덜 줘가지고 해체된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사실상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제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국제그룹.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만한 회사로는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뭐 신발 회사 같은 그 있죠. 프로스펙스가 당시에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 프로스펙스도 이제 국제그룹에 속해 있었던 회사였는데 이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이 부실기업에 속해가지고 해체가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국제그룹은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었거든. 근데 해체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의 유력한 썰로는 이제 전두환 정부에게 뭐 비자금을 좀 덜 줘서 뭐 이렇게 좀 그러한 해체를 갑자기 맞이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정경유착에 따라서 비자금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 삼조호황이 80년대 후반에는 끝납니다. 끝나요. 이런 유가 금리 달러가 뭔가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조호황이 종료가 되면서 이러한 고도 성장이 또 막을 살짝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80년대 후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었죠. 뭘 얘기를 했냐면 4.19혁명이나 뭐 부마민주항쟁이나 그 시기에 보면 항상 경제 위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일어났을 때 보면. 그런데 이 6월 민주항쟁은요, 사람들의 정말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간선제, 이 비반민주적인 간선제가 이어지고 있고 이 군부 독재 정권을 끝내야겠다는 열망 하나로 터져 나왔다는 게 딱 봐봐. 1987년이 6월 민주항쟁이잖아. 한창 고도성장기예요. 3.5항구. 요때는. 또 일종의 예외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없었는데도 엄청나게 크게 터져 나왔던 민주항쟁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누가 넘어가야겠죠? 노태우 정부 이제 넘어가서 이제 김영삼 정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정도가 되면요,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열어 젖히는 개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열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자, 이거죠. 시장 개방 압력은 누가 줘요? 외국에서 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시장을 열어라 이거야. 너희들 언제까지? 너희들 이제 꽤 잘 살잖아. 꽤 잘 사는데 언제까지 딱 닫아 걸고 보호무역만 할 거야. 이제 열어놓고 자유경쟁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이제 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자, 공기업 민영화라던가 공기업들 원래 있었던 공기업들을 하나하나 민영에 팔고 민영 기업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 규제가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쌀을 제외하고 이제 쌀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반대에 휩싸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영삼 정부가 쌀 시장만큼은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쌀 시장을 제외하고 농산물 시장들을 외국과 개방을 하고 이제 자유 거래를 하게 하는 그런 점차 개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에도 이제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이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어느 정도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됐을 때 김영삼 정부가 OECD, 여러분 뭐예요?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요건 그냥 요런 OECD가 원래 정식 명칭, 우리나라 말로 정식 명칭이 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상식처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뭐 일종의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은 OECD에서 다 1위죠. 요즘에 막 그 자살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뭐 OECD에 보면은 OECD 중에서도 뭐 상위권인 것들도 있고, 어찌됐든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요 김영삼 정부 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김영삼 정부는요, 금형실명제도 있었고요. 막 그 김영삼 정부 초반부에는요,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인들 중에서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근데 연예인들 있잖아. 막 당시에 막 서태지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 이름은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유명인 투표, 인기인 투표를 했을 때 1위가 김영삼 대통령이 뽑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꼽았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1997년에 외환위기가 옵니다. 외환위기가 어떻게 왔는지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이해를 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83조치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83조치. 이 83조치 얘기할 때 83조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해내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의 경제 구조의 기본적인 건 뭐야?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건 뭐야? 빚이 많다는 얘기야. 빚이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금융기관들 있잖아.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거.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부실해요. 왜? 금융기관이 부실한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이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제대로 된 것들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당시에 기업들이 막 사채 빌려다 쓰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부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사실 1997년의 IMF 사태, 즉 외환위기는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라고 해요. 아시아 경제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시작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쪽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자, 이 아시아 지역에다가 돈을 투자해놨던, 생각을 해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다가 돈을 투자해놨던 외국인들 있죠.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쪽, 어쨌든 돈 많은 쪽. 그러한 사람들이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동남아시아부터 차례대로 지금 외환위기, 뭔가 좀 경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놓은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하겠죠. 다른 나라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해놓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투자해놓은 사람들이 돈을 빼겠죠. 돈을 빼겠죠. 이것도 무너지기 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이제 국가 신용도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부실 기업들도 좀 많았고요. 기업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 국가 신용도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한편 동남아시아부터 도미노처럼 외환위기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위기가.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돈을 뺍니다. 근데 한 번에 확 빼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쉽게 얘기해서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있잖아. 다른 나라 돈. 다른 나라 돈이 갑자기 훅 하고 비어버리는 거야. 기업에 들어와 있었던 자본들이 갑자기 훅 빠지는 거예요. 쾅 하고 내려앉은 거죠. 쾅 하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거의 사실상 동락이 되고, 거의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가 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에다가 구제금융 구제해달라라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국가 부도라고 하는 사태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되는데, 자,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데는요,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요구안이 있어요. 이제 경제 구조를 우리 IMF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개혁을 해라 라고 요구안이 있습니다. 그 요구안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IMF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자, 부실한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인수합병 제도를 마련을 하고, 이제 회사끼리 통폐합하게 인수합병 제도도 마련을 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다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것도 금융시장을 더 개방을 해라 이런 거죠. 아까 금융시장 일부 개방이라고 그랬죠. 금융시장 더 개방해라 이거죠.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주식 취득을 종목당 50%로 확대. 뭐야? 이것도 금융기관 확대죠. 뭐야?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것도 금융시장을 확대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이게 뭐예요? 노동시장이 유연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뽑아서 쓰고 사람을 해고하고 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만드는 걸 유연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다 어디서 들어봤던 표현들이에요, 이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정책들에서 어디선가 들어봤던 거죠. 뭐 시장 개방을 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IMF에서 요구한 것들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의 경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나라가 그러면 IMF의 관리를 받은 게 몇 년이냐? 우리나라는 진짜 IMF의 관리를 받은 거 정말 빨리 끝냅니다. 97년에 시작을 해서 2001년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이러한 IMF 위기 사태 속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그러면 김대중 정부는 시작부터 경제적으로 어떠한 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IMF 구제금융 사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위기 극복 노력으로서 이제 당시에 보면 참 대단하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외환위기 극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구조조정이라던가, 구조조정 뭐야? 쉽게 얘기하면 정리해고 같은 것들이죠. 내부의 사람들 정리해고하고, 그럼 그 당시에 잘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잘리는 사람들도. 자, 그래서 이제 부실기업이 정리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고 외환보유고는 다시 올라가게 되고 2001년이면 IMF의 관리로부터 벗어나긴 하는데, 이러한 IMF 사태를 직격탄으로 막고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상황들, 경제적인 정책들 속에서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법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양극화 문제라던가. 양극화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대량 해고 사태, 대량 해고 사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규모 실업 사태,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에 정리 해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돼서요. 그럼 봐봐. 아직까지는 당시에 약간 구조가 뭐냐면 맞벌이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대부분의 가정 구조는 아버지가 돈을 벌고 어머니께서 주부를 하시던 그런 가정 구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잘렸어요. 그럼 이제 가정이 안 돌아가죠. 이런 경제 갈등으로 해서 이혼율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대량 해고 사태를 맞은 사람들 자살률도 증가합니다. 자살률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현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IMF 이후에 이어졌던 여러 경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 아직까지 못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문제점을 보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팔리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재벌에게 경제력이 더 집중되는 거죠.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 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대량 해고 사태라던가 비정규직 같이 이제 고용 안정성, 이제 내가 이전처럼 한 직장에 딱 들어가면 이 직장이 평생 직장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고용 안정성도 낮아지고 소득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자, 이런 IMF의 구조들 속에서 어떤 독점 기업들, 이제 소위 재벌이라던가 이런 어떤 한 업종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이런, 지금 빈부격차,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써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여전히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개방,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과 FTA라고 들어봤죠? Free Trade Agreement. 우리나라 말로 쓰면은 자유 무역 협정.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 FTA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 때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과 FTA가 통과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하는 등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도 추진이 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래서 경제는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47페이지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 48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